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이슈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을 맡은 이혜윤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웃는 장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FOMC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8%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크게 보였네요. 전년비 43.5% 하락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아무래도 좀 증시 이야기 좀 더 심층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올해 초반 증시 상황, 올해 또 이제 2월 첫 거래일을 우리 시장은 맞게 될 텐데 자, 예상과는 다르게 꽤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예상 밖의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난 한 달간 증시 흐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지난 한 달 동안 뭐 많이 올랐죠.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8.4%를 1월 달 동안 올랐습니다. 뭐 토끼의 뭐 이런 랠리가 버티다 보니까 뭐 대부분 토끼 랠리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전일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1월 전체적으로는 8.4% 상승을 했고요. 뭐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대비 11% 상승할 만큼 상당한 강세를 이제 띈 그런 이제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나 이제 증권사에서 1월 달 시장이 상당히 좀 불투명할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보기 좋게 이제 빗나가면서 뭐 전반적인 시장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그래도 뭐 여전히 대부분 증권사들이 뷰를 바꿨다라고 보시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을 이제 상저하고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국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좀 약화된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이 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랠리를 펼쳤다라는 뭐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이런 이제 침체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상치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도 무시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1월 달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월 달 이제 외국인의 이제 거래소에 대한 순매수는 6조 3,4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양대 시장 합쳐서 이제 6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월 단위 매수 금액으로 6조 5천억은 2013년 9월 달 8조 5천억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뭐 거의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이제 매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매수를 가장 이제 촉발했었던 원인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 자체가 미국 시장보다는 올해는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잇는 게 한국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선투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다소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점도 뭐
외국인의 이런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여기저기 굉장히 또 핫했던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2차 전지도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도 될 텐데 AI 관련주들도 여전히 뜨겁잖아요. 네.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또 뭐 그 테슬라가 이제 많이 판매를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네. 약했었죠. 그랬다가 올 1월 달에 뭐 테슬라의 그 가격 인하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인 이제 포드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통한 이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생산 업체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가 상대적인 판매가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산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수혜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1월 달에 랠리를 이끌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금융주들도 1월 달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환원의 상향을 요구를 하면서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제 주주 환원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됩니다. 뭐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제 해외 이제 글로벌 은행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4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의 배당 정책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가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보면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또 이제 뒤에 닿는 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객을 위한 어떠한 이제 그런 이제 수익 고객을 위한 어떠한 혜택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가장 요즘에 핫한 종목은 이제 AI 관련주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걸 촉발로 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연초 대비 한 2배, 3배 정도 상승률을 보일 만큼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AI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종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AI 관련주들이 너무 이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등세가 조금은 이제 주가에는 좀 고평가 논란이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AI가 사용되는 범위는 더욱 넓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한테 가깝게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꽤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AI 관련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2월 첫 거래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2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2월에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물량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 쏟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2월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의무 보유 이제 등록 해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제3자 배정을 받았었던 물량을 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이런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가 되면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모든 종목이 다 매도가 되는 건 아니고 대주주 관련된 물량들 아마 매도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걸로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외에 뭐 제3자 배정이나 이런 물량들은 아마 나올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월 중에 총 이제 52개사가 약 2억 주 정도의 의무 보유 등록 해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2억 주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이제 느껴지실 텐데요. 지난 1월 달에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 2억 7천만 주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한 30% 가까이 이제 좀 줄은 그런 이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 달에 6억 4천만 주를 제외하고 보통 평달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억에서 3억 주 정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진 않고요. 다만 이런 이제 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제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죠. 2월 1일 날 수산 인더스트리가 전체 주식의 60%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카 같은 경우는 2월 22일 날 전체 주식의 35% 정도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한 50% 가까운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되고요. 세비캔 같은 경우는 35%, 그다음에 원텍 같은 경우는 2월 6일 날 70% 정도가 해제가 됩니다. 그 외에 뭐 P&H 테크, 그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 그다음에 솔트웨이, 그다음에 어스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레몬 같은 종목들이 30% 이상 해제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 투자에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월 증시는 1월에 이제 좋았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좀 이어졌으면 한다라는 뭐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크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1월과는 달리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1월 달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2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실물 경제나 아니면 실물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반응이 아마 시장에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수가 이제 2,500포인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2,5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2,500포인트를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인 체력은 아직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12개월 이제 선행 PER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00포인트가 되면 12.9배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코스피의 PER이 11배 수준을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그렇게 주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PBR 같은 경우도 2,500포인트가 되면 1.0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전반적인 그런 이제 동반 상승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월 달에 수출 지표가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출 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아마 25bp 정도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된 뭐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기준금리나 아니면 향후 관련된 경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뭐 지금 상황에선 그 발언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향후의 변동성의 크기가 아마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또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2,500선이 좀 턱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장에서 변동성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표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AI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이브 국민 보이그룹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이 소속이 되어 있는 하이브가 이 AI 오디오 스타트업 슈퍼톤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이런 선택 배경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네, 뭐 요즘에 증시에서 가장 핫한 AI이기 때문에 아마 네. AI에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톤에 2년 전에 일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450억을 추가 투자를 하면서 뭐 경영권을 인수할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지분인 56%를 이제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는 뭐 가장 이제 핫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챗 GPT 관련돼서 아마 시장에서 가장 핫하실 겁니다. 핫하게 이제 느껴지실 건데요. 뭐 이걸 사용하신 분도 있고 안 사용해 보신 분도 있는데 한번 저는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베타 버전을 요즘에 이제 오픈 AI에 가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저희가 그 과거 이제 검색과는 다르게 어떤 그 단어나 어떤 문장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 AI가 직접 문장으로 달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서치를 할 때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내가 또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지만 AI 같은 경우는 아예 답안을 다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미국 뉴욕주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이제 챗 GPT의 사용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할 만큼 상당한 이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AI가 단순히 챗봇뿐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든가 하는 영역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달리2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그런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의 이제 뮤직 LM이라는 이제 AI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AI가 음악을 작곡을 할 수준 정도까지 그런 이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이브가 인수한 슈퍼톤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AI 오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슈퍼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SVS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가창 음성 합성이라는 분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가사나 멜로디, 박자 등을 고려해서 이제 음성으로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노래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목소리를 갖고 뭐 임재범 씨의 노래를 그러니까 직접 임재범 씨처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은 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뭐 고인이 된 가수들의 노래를 뭐 듣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네,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슈퍼톤의 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뭐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이제 카지노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제 젊었을 때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는데 이것도 슈퍼톤에서 이런 그 가창 음성 합성을 활용한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젊게 만들었다라고 그랬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된 기술은 작년 12월에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같이 이제 방송이 됐는데요. 이때 그 같이 AI와 이 슈퍼톤과 같이 소개된 AI 업체가 구글의 딥마인드,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핫한 챗 GPT, 그다음에 달리2 이런 그런 AI 서비스와 같이 거의 뭐 동격의 그런 이제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날 이제 방송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보면 리포터의 목소리가 뭐 한 몇 마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네. AI가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를 연주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뭐 진짜 보헤미안 랩소디 가수가 직접 부르는 것처럼 이제 뭐 보여줄 만큼 시연을 할 만큼 네. 상당 부분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이런 이제 슈퍼톤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활용한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아마 활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을 뭐 처음에 만들 때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나 오디오북, 뭐 게임 같은 뭐 다양한 콘텐츠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이번에 AI 슈퍼톤 인수는 뭐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챗 GTP 하다 보니까 챗 GTP만 보였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AI 플랫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AI와 엔터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어느 정도 될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AI 관련돼서 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지.
있지만 이제 AI가 지금보다 좀 더 고도화되면서 뭐 사용 영역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IP 같은 경우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이 이제 IP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뭐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뭐 오디오북 같은 걸 직접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팬들 서비스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영상 분야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컴퓨터 CG를 좀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공간적, 시간적, 비용적인 여러 가지 제한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게 다양한 구성을 갖는 그런 작품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불법 영상이나 음악 복제에 대한 부분도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이런 AI를 통해서 불법 웹툰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는 것을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단순히 AI가 어떠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팬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같은 이제 그런 그룹의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관련된 산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AI와 엔터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전도 세워봐야겠죠. 자, 계속해서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오늘 아무래도 좀 화두가 될 것 같은 이야기가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내일 오전 4시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네. 발표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이 좀 유력하고 거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예측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시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 첫 회의입니다. 그죠? 네. 금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주된 의제가 될 것은 금리 수준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이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0.25%포인트 단위의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일각에서는 혹시나 금리를 지금과 동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였던 FOMC 그리고 FAD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걸 결코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가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지난 3월경 기존에는 0.5%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었고 다행스럽게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이후로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연말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정점 논란을 찍으면서 앞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내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저는 단순하게 금리의 결정이 아니라 이후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0.25%가 나온다면 그 배경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FED가 결국에는 이번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지표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리테일 세일스라고 불리는 소매 판매이고, 또 하나는 실업률, 마지막이 KSC로 주택가격지수인데, 우선은 소매 판매, 최근 1년과 5년 동안의 흐름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편이 됩니다. 왼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이에요. 지난해 말이었죠.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정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 중요성이 높은 소매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올 한 해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할 때 핵심이 됐던 게 바로 저 지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모든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이는 저 1년치 소매 판매가 아니라 이제 5년치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우측입니다. 5년치로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플러스의 값과 마이너스의 값을 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연말 나왔던 소매 판매의 감소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난해 연말에 소폭 감소되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실업률 변화추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실업률도 3% 수준이 되면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3%는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4% 내외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4% 이하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3.5%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양호한 수준이고요. 사실상 자연 실업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경기적 실업인데 이건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말 그대로 좋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실업률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산업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마지막은 마찰적 실업. 이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잠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보이는 그러한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FED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정책 목표로 가지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실업률을 토대로 우리가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달성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사실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 1년과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왼편에 보이는 게 지난해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존에 9.1% 수준까지 올랐지만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논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네모난 박스가 보일 거예요.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아마 내일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였던 경제 지표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그 외에 핵심 지표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듯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역시나 GDP가 되겠죠. 최근 3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입니다. 자료상으로 맨 왼편에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2분기 말 그대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던 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조금씩 완화됐던 시점 이후 6개 분기는 모두 다 GDP는 성장을 했고요. 2022년 1분기, 2분기 이때도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던 바로 그 시기에만 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을 뿐 이후의 경제 성장률 자체는 결코 음의 값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10년과 25년 GDP 변화율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이 시점에서만 마이너스를 보였고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25년으로 보게 되면 딱 2번 오른쪽 지표예요. 황색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처음은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 악재가 있었던 시점에만 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을 뿐 이후에는 결코 음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네모난 박스가 보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GDP는 평균적으로 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이었죠. 4분기 기준으로 2.9%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연평균 2.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기가 침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를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것은 많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2% 수준을 보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시점에서의 금융시장,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1년입니다. 시가는 2,676포인트예요. 2019년 종가는 8,972포인트입니다. 고작 2%의 경제 성장률을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배가 올랐고 다우나 S&P도 3배 정도나 오릅니다. 아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 2%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폄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FED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어놓은 정책 목표, 물가 안정, 고용 창출 여기에만 계속 주력할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수준을 조금씩 변화를 주되 금리 인상 폭이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시장 괜찮을 거라고. 코스피는 3,300포인트 역사상 최고치 반드시 경신할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장기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통화정책은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안정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시장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시선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 연말 흐름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전망 좀 긴 호흡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또 우리를 괴롭혔던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인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가파르게 오르긴 오릅니다. 지금 딱 보이는 저기 빨간색 네모 박스예요. 지난 한 해 월봉상으로 계속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저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일정 부분 커졌던 시기인가 동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달러 강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베이비 스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금리 인상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달러 인덱스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비록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대략 1200에서 1250원 사이에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수준에서 일정 부분 결정될 것이다. 그리 생각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부분 볼 때 한미 금리 스프레드 많이들 보시는데 네. 이게 확대됐을 때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도 사실 한국과 미국의 스프레드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으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보이는 신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보이는 신용도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신용 위험이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아무리 못해도 0.25%포인트 이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가 동시에 급격한 자금 이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약 반년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조금씩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경부터 원달러 환율이 완전히 꺾였죠. 그리고 지금도 FOMC에서 만약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1.25%포인트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강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한미 금리 스프레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는 것은 분명 경계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내외에서는 스프레드가 확대될 1%포인트 수준에서 스프레드가 일정 부분 보일 수 있을지언정 이게 2%가 되고 3%가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안정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조금은 이른 감이 있나 싶기도 한데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이르긴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개인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의 기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미국이 만약 처음으로 금리 동결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바로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나 금리 인하를 간다면 그때는 아쉽게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경우에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이 현재 보이는
경제 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즉 시장 경제, 실물 경제의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는 결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리가 동결되는 수준만 우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때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 경제에서 보이는 금리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요인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 분기에 한 번 정도 그것도 0.25%포인트 수준으로만 될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분명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완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시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회자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내년 격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금은 이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은 인하보다는 좀 동결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 분석을 해봐야겠죠.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일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들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상황 보면요. 이거래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12거래 연속으로 들어와 주던 순매수세도 좀 빠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 와중에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우선주까지 모두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자, 일단 상한가 간 이유부터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그리고 우선주까지 흐름을 잠시 짚어보면은 시작 당시 17% 상승한 4,400원 선에 시작을 했죠. 장 개시하는 36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장이 마감되기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상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현재의 상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세로 상승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당연히 또 있겠죠. 그동안 코오롱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으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코오롱 그룹에서 대대적으로 분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코오롱 글로벌 자동차 사업 부분과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부분이 나뉘게 되었죠. 인적 거래를 하게 되면서 코오롱 글로벌과 오늘 다룰 종목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에 비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분할 주식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강한 이슈몰이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급이 몰렸던 겁니다. 또한 로봇과 챗 GPT 외에는 강한 수급을 몰아주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인적 불안이라는 이슈가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뤄지면서 상당수의 주식이 오고 가게 되면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할 주식 숫자가 적은 쪽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이 이뤄진다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상승은 이러한 상황과 영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지금의 상한가를 기록한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코오롱 그룹에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을 나눈 이유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간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주식 안에서 건설 상사 SPX와 그리고 수입차 부분의 BMW가 대표적인 수입, 그리고 오디오 부분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인적 불안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설과 3사 부분을 제외를 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 부분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현재 인적 분할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코오롱 그룹에 투자하셨던 기억이 있던 투자자분들은 BMW를 한국에 수입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투자 관점 외에도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럭셔리 전기 바이크사인 케이크사를 국내 단독 수입사로 공식 유통했다는 점인데 이 BMW를 국내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얻은 꾸준한 캐시카우를 통해서
코오롱 그룹에서는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기존에는 BMW, 아우디, 볼보, 지프에 국한된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이 결국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전기 바이크 쪽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업의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코오롱 그룹의 4세인 이규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대표이사가 수장의 자리에 올라 내놓은 첫 사업이자 그리고 신사업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많은 방법 중에 굳이 인적 분할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신사업에 뛰어들 때는 고정적인 캐시카우가 확보가 된 이후 신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향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코오롱이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는 경우 자금 출자에 용이함이 있죠. 그래서 코오롱 그룹이라는 지배하에 이때 미래 성장성이 더 보이는 전기 바이크 시장에 뛰어들었음이 지금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알톤 스포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대표적인 자전거 관련주죠. 코오롱 그룹 자체에서 이번에 전기 바이크라는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에 또 다른 게임 천재로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큰 보부를 갖고 출범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향후 외제차 수입을 통한 고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전기 바이크 시장을 점령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과연 전기 바이크라는 시장이 국내에서 얼마나 빠른 시일에 상용화가 되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얼마나 효자의 사업이 될지가 성공의 여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회사인 코오롱 글로벌과 인적 분할을 한 코오롱 모빌리티의 향후 행보 그리고 주가 흐름도 궁금한데요. 네, 향후 코오롱 글로벌은 앞으로 코오롱 그룹의 지배하에 있지만 건설사로의 입지는 이미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인지도 측면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의 영업이익을 담당한 외차 수입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내년 1월에 나올 1분기 실적부터 다시 말해서 오늘 이번 1분기죠. 건설 경기가 호황이 불지 않는 이상 좋지 않을 전망이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음 1분기 실적은 불 보듯 안 좋게 뻔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천천히 우하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면서 2차 전지인 배터리가 한 번의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가게 되며 2차 전지를 전기 자전거에 탑재할 만큼 경량화가 되고 수명이 좋은지 이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식이 시장에 얼마나 빠르고 자극적으로 보도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상용화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뤄질 부분이지만은 아직 상용화를 하기까지는 수익성과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 움직임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때 유의할 만한 점이라던가 또 대응 구체적으로 짜본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는 전일 기준으로 4,875원에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한 상황이죠. 사실 미래의 성장 전망보다는 분할 주식 숫자에 더 눈이 갑니다. 이 코오롱에 대해 분할 주식 숫자를 보게 되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약 10만 6천 주, 코오롱 글로벌은 31만 주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사업회사 간의 인적 분할의 경우 보통 사업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투자회사의 주가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오롱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번 인적 분할이 돈이 되지 않는 사업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향후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전일 기준으로 해서 4,875원에 강하게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마감된 모습을 보아서 오늘 정도 갭을 띄우고 시작할 전망인데요. 현재 시장은 돈이 갈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테마를 노리고 있는 만큼 미래의 전도 유망한 2차 전지와 친환경인 바이크의 조합, 거기에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 3박자가 맞아들어서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 초반 시작할 때 당시 10% 이하의 상승세로 출발을 해서 매수가 가능할 시에는 목표 수익률을 초단기적으로 3% 내지 5%의 수익률을 목표로 접근하기 아주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어제 저녁 큰 추위 없이 지나가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포근한데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한낮 최고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인 지금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탁합니다.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늘 전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야외에서는 복권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곳곳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도로도 미끄러우니 오늘 출근길은 더욱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4도, 춘천은 영하 6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3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4도로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속초 4도에 머물겠고 울진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상 2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 9도, 광주 8도 보이겠고 부산 12도, 제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